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남편과 이제는 정으로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날씨가 점점 푹해지며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봄날에 꽃이 피면 우리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 제삿날이 금방이구나 싶죠. 올해도 제사상 차리려고 과일이며 고기며 장을 보다 보니 속도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남편은 사남매예요. 위로 형둘과 아래로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죠. 남편이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잘난 인물은 아니지만 한신의 사남매 중에는 그나마 쓸만한 물건이지 싶네요. 남편은 셋째로 위아래 끼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어찌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는지 늘 기가 죽어 있었네요. 멀리서 보아도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무슨 말만 하면 눈치를 보며 눈만 대굴대굴 굴렸죠. 제가 오죽 답답하면 입이 닳기했던 말이 기죽지마 눈치 보지마 남자답게 굴어버렸을 정도입니다. 꽃다운 22살 때였어요. 시장에서 젊은 총각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꾼이 등쳐먹을지 모르고 우직하니 저랑 옆에 두고 보면 딱 좋겠다며 마당발 최씨 아줌마가 제 손을 끌고 가서 다리를 놓으셨고 그게 인연이 되었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수줍어하며 얼굴이 시뻘개지던 게 귀여워 홀랑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싫은 소리 못하고 착해 빠진 모질이 답답이를 못 알아본 거지 싶네요. 홍기가 꽉 찬 젊은 남자가 만나 마음이 통했으니 일이야 빨랐습니다. 사계절을 다 흡대하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고 그때서야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손잡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남편과는 딴판인 딱 봐도 놀기 좋아하는 형들의 여우 같은 시누이 거기다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싶은 시부모님까지 뱃속에 아들 놈만 아니었으면 홀라당 잡은 손을 뿌리치고 도망 나왔을 거예요. 아들이 지 아빠를 살린 거죠. 형들이랑 다르게 혼자 비실비실하니 남자 구실 못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너도 남자라고 뒤에서 구실은 하고 다닌 모양이다. 애를 가졌다는데 반대할 게 뭐가 있겠냐? 배부르기 전에 날 잡고 씩 울려라. 네 아버지 그럴게요. 아버지 이야기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가봐. 식구들도 많은데 둘러앉아서 식사 챙기기 번거롭다. 사돈댁에는 날 받을 것도 없고 머리 아프게 예단이니 예물이니 챙길 건 없다고 전해라. 자리에 앉고 임신을 했다고? 그럼 책임을 져야지 결혼해라. 딱 한 말씀 하시더니 이불 하나 챙겨서 남편 자취방에 들어가 살라고 하시대요. 남편은 익숙한 듯 알겠습니다 하더니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고 하고요. 이게 뭔가 싶었죠. 나한테 궁금하신 것도 없나 속상하고 긴장했던 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벌써 끝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길게 이야기할 거 없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나중에 탈이 나는 거야. 저희 가볼게요. 다음 제사 때 올게요. 언니 일찍 와요. 이제 이 집 며느리니까 제사도 챙겨야죠. 그치 엄마? 올 거 없다. 괜히 배불러 오면 일방해대니까 오지마. 찬바람이 생하니 불었어요. 하나 있는 신우는 얼마나 얄밉게 말하던지. 본인이 손이 사람도 아닌데 시부모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는 여우 같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신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가슴을 치며 일어났네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시댁에서 나와 남편 자취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시집살이도 없을 거고. 내가 전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당신은 우리 아이만 생각해. 그 말이 얼마나 멋있고 든든하던지. 둘이 손 꼭 잡고는 그래 둘만 잘 살자 다짐을 했죠. 물론 남편이 알고 보니 남의 편이었고 모질이 답답이라는 걸 결혼을 하자마자 알게 되었지만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이번에 큰형님네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할아버지 제사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와서는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사업한다고 돈 없다 난리더니 이사 갈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사거리에 올라간 아파트? 그래. 큰형님이 이사 준비하시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 큰형님 또 아버님께 손 벌린 거지? 맞지? 아효 안 봐도 비디오지. 나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 우리 집 전세금 올린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생판 남인 것처럼 거절하시더니 큰형님은 장남이라고 끔뻑 죽지 아주. 형이랑 형수가 아버지한테 잘하잖아. 그리고 막말로 그게 아버지 돈이지 우리 돈이야? 빌려주는 사람이 싫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1년에 6번이 넘는 제사상 그리고 해마다 생신상 차린 게 누군데? 나 아니야?
집안 대소사에는 우리 집만 찾고 자기들은 바쁘다고 매번 쏙쏙 빠지면서 콩고물은 띵신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한테만 떨어지잖아. 마음 좀 곱게 먹어. 그래서 할아버지 재산은 어쩌기로 했는데 다들 모인대? 이 화상아. 말 한마디만 더 해봐. 다음에는 네 제사상을 차릴 거니까. 나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던 다짐은 없었죠. 아휴 그래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저도 똑같았어요. 집안 대소사는 셋째인 우리 집이 전부 챙기고 형님네랑 아가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당일에 쏠랑 와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막내 동서 고생했어. 나 이번에는 갈 때 동태전만 챙겨줘. 저번에 그 동그랑땡은 가지고 가서 못 먹고 버렸거든. 두부가 많이 들어갔는지 퍽퍽해서 맛이 별로더라. 동그랑땡은 돼지고기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 다음엔 모르면 물어봐 동서. 알았지? 어머 동서. 가방 못 보던 건데 이거 어디 거야? 역시 형님이셔. 이번 여름 신상 어때요? 오늘 백화점을 갔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애 아빠 카드로 몰래 긁었어요. 기가 차더군요. 누군 집에서 지들 입에 넣을 거 만드느라 바쁜데 누구는 그 시간에 백화점에도 다녀오고요. 오늘 백화점 다녀오셨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다면서요. 어머 동서. 우리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백화점 다니는 것도 일이야. 그렇죠 형님? 아, 우리 막내 동서 삐졌구나? 내가 다음에는 동서 선물도 하나 사올게. 어이구 말을 하지 그랬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백화점 물건을 쓰겠어? 그렇지 동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만날 때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집을 살살 무시합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나지만 보는 눈들이 있으니 참으리는 100번은 넘게 쓰며 참아왔죠. 그렇게 자식들을 들쳐매고 장사해 집안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1년, 2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첫째 형님네는 영어로 어렵게 샬라샬라 하는 이름을 건 인테리어 사업. 둘째 형님네는 물 건너에서 옷이랑 가방을 사다가 판다고 하고 막내 신우는 남편이랑 같이 학원을 개업하는데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시장 장사판에 있었네요. 벌이도 고만고만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초등학교 졸업반이었던 해 유난히 꽃샘추위가 심했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에도 잠이 오질 않아서 자리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데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큰일이 생겼다 직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전화의 내용은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시아버지가 그날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다 쓰러지셨고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손도 못 쓰고 떠나신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울며불며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나 참 그것들 빠르대요. 언제 뒤에서 모여 그 짓을 한 건지 장제에서 돌아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유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아버님 재산 분할을 끝냈대요. 셋째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니까 가방끈 길고 베어먹은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대요. 땅에 주식에 현금까지 싹 다 본인들이 나눠 먹고 우리는 지금 시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준다며 아주 인심 쓰듯 말을 했어요. 뭐라도 하나 챙겨줘서 고맙다 해야 하는 건지 인연 놈들을 한번 죽도록 패야 하는 건지 순간 골아프게 고민을 했죠. 그런데 나한테만 큰 소리 낼 줄 아는 대신 같은 남편 놈이 냅다. 알겠어. 고맙다 하고는 집으로 가자더군요. 나는 아직 입도 뻥끗 못했는데 이 남편 놈은 왜 혼자서 난리야 싶어서 화를 내리던 순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지? 엄마 혼자 살아야 돼? 아파트까지 셋째 오빠가 가지고 가면 엄마는 어딜 가서 살아? 오빠, 엄마 나가라고 할 거야? 막내 신호가 남편 다리를 붙잡고 쇼를 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우리 엄마 하면서 챙겼다고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아파트 준다고 했지만 지금은 시어머님이 살고 계시니 당연히 어머님도 모시는 조건이다. 막내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 있죠? 이것들이 누구 맘대로 나보고 홀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건지 눈이 뒤집어졌는데 남편이 절 들쳐매고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집에서 대판 싸웠죠. 너 혼자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나는 그 아파트 받을 마음도 없고 무슨 거지한테 동전 던져주는 것 마냥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하나 던져주면서 원하는 것도 많다고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당장 어머님 모시지 못한다고 가서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니까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다 모자라다 할지 몰라도 나는 형, 동생 없이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 옆에 혼자 있어 보고 싶어. 다른 형제들한테 엄마 사랑 나눠주지 않고 온전히 나 혼자만 엄마 사랑받으면서 살아보고 싶어. 미안해. 남편은 오히려 형제들이 엄마를 떠넘겨서 본인은 감사하대요.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어서 말은 다 못해도 너무 설레인다고 울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질이 멍청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 딸 아빠인데 얼마나 서러웠으면 다 늙어서라도 부모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에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엉엉 울었네요. 그 뒤로 살던 빌라는 처분하고 에라 나도 모르겠단 심정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셔도 똑같더라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 무침했어요. 식사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장으로 무친 거냐?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미리 꺼내두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 무슨 맛이 있다고. 내가 베란다에 따로 담아둔 것이라 말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깜빡했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한마디씩 툭툭 하셨죠. 그럴 때마다 오리주둥이 마냥 입은 쭉 나와서 퉁퉁거리는 저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남편만 눈치를 보느라 아주 개고생을 한 거죠. 어머니, 내일 오랜만에 가게 쉬는 날인데 애들이랑 같이 바다라도 보러 가시겠어요? 매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나가서 수산시장도 둘러보고 같이 회도 드시게요. 그럴 거 없다. 나는 두고 애들이랑 다녀와라. 늙은이가 나가서 뭘 안다고.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다녀오세요. 귀찮게 하지 말래도. 내일 큰 집에서 온다고 하니 알아서 저녁이랑 먹을 테니까 나는 두고 너희들끼리 다녀와. 볼 일 없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던 남편의 어깨는 더욱 축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외식을 가자고 해도 백화점에서 고운 옷을 사다 드려도 집에서 밥 챙겨 먹으면 그만이다. 너희나 나갔다 와. 귀찮게 하지 말래도. 왜 너는 2번, 3번 말을 하게 하니? 머리 아프다. 이걸 돈 주고 왜 사와? 입지도 않은 옷이니 당장 들고 가서 환불해. 어찌나 매섭게 거절을 하고 방으로 획하니 들어가시는지. 나중에는 우리 아들, 딸이 할머니한테 말 한번 붙이기도 힘들어했죠.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본인네 방으로 숨어 들어갔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포기하고 어머님 눈치만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언제부터는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인간들이 돈이 필요하면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버려서. 그래도 첫째 아들 믿으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빌려간 거 2배로 돌려드릴게요. 아쇼, 내가 우리 엄마 덕분에 큰 고비 하나 넘겼네. 오늘은 다 같이 나가서 갈비 먹을까? 엄마, 옷 입어요. 빨리.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제는 시어머님 댁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도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항상 빈손으로 떨렁떨렁 와서는 과일 좀 내놔라. 마실 거 없냐? 진상이 따로 없었죠. 엄마, 지난번에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 그런데 엄마도 요즘 알지? 애들 학원이 수학 하나, 영어 하나에선 어렵거든. 선생님을 조금 더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꼴에 동생이라고 형들이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 달리 행동했어요. 너는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어쩜 매번 올 때마다 죽는다 곡소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 와. 하지만 신호가 누굽니까? 그 말에 가만히 있을 신호였음 오지도 않았겠죠. 아, 누가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오빠 거지인 거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리고 내가 엄마 돈 빌려가서 떼먹는데 다 돌려준다고 하잖아. 아, 내 엄마 내가 보러 오겠다는데 왜 오빠 눈치 봐야 돼? 그쪽 식구들 한번 다녀가면 집안이 썰렁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님께 화가 나서 뚱에 있고 시어머님이야 원래 말이 없고 저만 중간에서 눈만 도루룩 올렸죠. 그러다 한번 서러움이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게가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계약을 하고 싶어요. 계약금이 부족한데 조금만 빌려주시면. 일 없다? 빌려줄 돈 없어. 어머님, 고민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바로 거절을 하세요? 다른 자식들은 필요하다면 척척 내주셨으면서. 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몰차게 하셔야 돼요? 너 나한테 돈 맡겨둔 거 있냐? 내가 돈이 없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저녁 시간이니까 나가서 일 봐라. 아니요. 오늘은 저녁 차릴 시간이 없네요, 어머님. 나가서 가게 계약금이라도 벌어야겠어요.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픈 손가락은 따로 있다고 해도 정말 눈에 보이게 차별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를 계약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났는지요. 다른 자식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돈을 턱턱 내어주시면서 제일 못 사는 셋째 놈은 돈의 디귿자도 꺼내기도 전에 거절을 하시니 그날은 저녁도 차리지 않고 나가 울면서 술을 어찌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진탕 술을 마시고 그래 우리가 비빌 언덕이 어딨냐? 열심히 일해서 살아남아야지. 마음을 다잡고 가게로 출근했을 때 눈이 번쩍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손이 맵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요? 아파요. 지금 누구 머리채 잡아요? 동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뒤가 구려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야? 그래? 어디서 어머님 돈을 빼돌리려고 해? 아주 앙큼하네. 이거. 언니, 아주 본때를 보여줘요. 아파트 하나 넘겨줬으면 만족해야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더니 돈 냄새 맡으니까 눈이 돌았지. 아주? 우리 엄마 돈을 탐내? 오늘 눈물을 쏙 빼야 해. 제가 어머님 돈을 언제 넘겼냐고 그래요. 이거 놔요, 당장. 저는 대머리가 되는 줄 알았네요. 어찌나 손아귀 힘이 좋던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골까지 울리더라고요. 신혼여는 옆에서 무슨 년 하면서 추임새를 넣고 옆집 야채가게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으면 초상치를 뻔했죠. 소식이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어머님께 손 벌렸다는 걸 알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가게로 찾아왔어요. 돈에 욕심내면 죽인다 어쩐다 하면서요. 내가 받기라도 했으면 머리하는 금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데 돈 100원도 구경을 못하고 머리채를 잡히니 억울하고 서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준이 아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나 그냥 나가서 콱 죽어버릴까? 시장 바닥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혀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냥 끌고 다니고 본인들은 전부 돈 받아거는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도와달라는데 그게 머리채 잡힐 만큼 잘못한 일이야? 그래? 준이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겠어? 너처럼 안 살게 하겠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네 식구 전부 어머님 눈치에 당신 형제들 등살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거지 같은 집에 시집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너는 입이 없어? 나 몰래 죽을 죄라도 지었니?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인신처럼 사는 거냐고. 사실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고래인 형제들 사이에서든 터진 새우인데 그런 새우한테 시집 온 내 잘못이지 싶었네요.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물러터지긴 부부가 똑같아서 내 새끼들 엄마 없이 키울 순 없고 그렇다고 또 아빠 없이 키울 수도 없어서 울며 집으로 기어들어갔죠. 그 사건 이후로 한 시내 사람들에게는 쌀알 크기의 정도 남지 않았고 최소한의 도리만 챙겼습니다. 형님들과 막내 신우는 내가 제 엄마 돈이라도 안 줬고 형님들과 막내 신우는 내가 제 엄마 돈이라도 빼돌릴까봐 걱정이 되는지 감시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찾아왔지만 저도 이전만큼 참진 않았어요. 왜 저번보다 살이 빠졌어? 혹시 언니가 밥도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장난이지, 장난. 언니, 눈에서 불 나오겠어요. 어머, 혹시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가씨가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셔서 저희 쌀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음에는 두 손 무겁게 오세요. 어머님 고기 좋아하시는데 입으로만 효도하지 말고 한우라도 좀 사들고 오시는 건 어때요? 우리 식구도 먹이고 어머님도 챙겨주세요. 다음에 기대할게요. 어머, 동서. 주름이 너무 많다. 밖에 나가면 내가 더 어린 줄 알겠어. 내가 동서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 얼굴이네. 장사하면서 관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도 어린애 같아서 사람들이 얼굴 못 봐도 제가 더 형님인 줄 알 거예요. 집에 돌아가며 화가 나 씩씩거리는 것들을 보면 속으로 아주 통쾌했죠. 물론
매번 속 시원하게 먹이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형님과의 대화를 듣고는 뒤로 나자빠질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민석이 대학 가는 거 아시죠? 얼마나 대견한지. 아빠 사업 물려받겠다고 건축학과를 지원했지 뭐예요? 아휴, 누구 손자인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도 곱고. 속으로 한참을 비웃었죠. 조카 자식 공부도 못하고 띨띨한 거 동네에 전부 소문나 있었는데 누가 몰랐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을 더 공부시켜 겨우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해 우리 큰애는 못난 부모가 든든히 지원해주지 못했어도 서울 명문대에 그것도 의대를 합격해 어깨가 으쓱하고 있었거든요. 3년을 더 공부했으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지. 뭐 시달라서 그렇게 큰 소리야? 어머님, 요즘 3년을 더 공부하시는데 어머님, 요즘 3년은 다들 기본으로 더 공부해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나이 드셔서 잘 모른다는 소리 들을까 겁나요. 그런데 장손이 떡하니 대학에 합격했는데 선물 안 해주실 거예요? 4년째 학비는 내가 한 번에 보태주마. 민석이한테 고생했다고 전해라. 정말이요? 그렇게 큰 걸 바란 건 아닌데. 우리 장손 잘 돼서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그렇죠? 방문 앞에서 그 말을 듣는데 띄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대 합격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마셨던 분이 멍청한 조카 자식이 알지도 못하는 대학 합격했다는 말에 4년째 학비를 보태주시다니요. 모시고 사는 건 우리여도 저 잘난 돈은 곰 같은 자식 말고 여우 같은 자식 놈들한테 다 흘러가는구나 싶으면서 말로 먹여서 뭐 하나 받아가는 건 저 인간들인데 힘이 쭉 빠져버렸네요. 나는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새끼 잘난 의사 가운을 입혔는데도 무시하는 걸 보니 머지간이 싫으신가 보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어쩜 매번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키는지. 내 잘난 새끼들까지 이 집에서는 찬밥 신세구나 하면서 주방에 숨어서 몰래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세월의 장사는 없는지 호랑이도 째려잡을 것 같은 시어머니도 병원을 모시고 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몸은 아파도 정신은 깨끗하신 양반이라 더욱 신경 쓸 게 많아졌고요. 제 엄마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아주 오만 놈의 자식들이 전부 달려와서는 노인네한테 신경은 쓰고 있는 거냐, 보양식 좀 챙겨 먹여라 하더군요. 그래도 모시고 간다는 놈은 하나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표현은 못해도 애틋하고 그리운 자식들이 하루 밤이라도 모신다 하질 않으니 속으로는 얼마나 서러울까 싶더군요. 네, 알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 아줌마 그렇게 당하고도 오지랖이 넓어서 정신을 못 차리네 욕하시겠죠. 다른 사람들도 우릴 보며 답답할 텐데 아들, 딸이라고 오죽하겠어요. 자식들도 우리가 사는 게 답답해 보였는지 일찌감치 독립해 나가버렸고 그덜 놀던 집에서 셋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라곤 어머님, 저희 가게 나가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뿐이었죠. 그날도 똑같이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문을 향해 어머님, 저희 나가요. 식사 꼭 챙기세요. 말했어요. 주문이 큰 건도 많았던 터라 점심을 챙기는 전화는 고사하고 저녁밤이 늦어서야 둘 다 땀에 절어 퇴근을 했고요.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고개가 휙하니 돌아갔고 내가 뺨을 맞았구나 알기도 전에 큰 아주버님이 던진 의자가 남편 바로 옆으로 떨어졌네요. 밤은 얼얼하고 물건들은 날라오고 남편과 저는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의 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언니랑 오빠가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를 요양원에 버릴 수 있어? 우리 오면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엄마한테도 그랬지? 나쁜 사람이야. 입 천벌 받으려나? 큰 아주버님도 이를 거들며 말했어요. 지금이 몇 시야? 전의원 놈들이 엄마 밥도 안 주고 너 이 새끼야. 이거 노인 학대 알아? 엄마를 요양원에 버려 금수만도 못한 새끼. 요양원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우리 몰래 엄마 요양원에 갖다 버렸잖아. 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 우리가 어머님을 왜 버려? 버린 건 너희들이지.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 저것 봐. 너 지금 연기하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이 여기 왜 있어? 이야기를 듣고 맞은 뺨은 뜨거웠지만 가슴은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가게에 출근한 사이 어머님이 혼자 짐을 챙겨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죠. 이 사람 정말 무섭다 싶었어요.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요양원이라니요. 남편도 이제는 학을 뗐는지 모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 이제 어머니도 형님들도 전부 안 보고 살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머저리 취급하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난리 친 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능력도 없는 새끼 아파트 살게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올이나 되니까 너 아파트라도 하나 준 거야. 알아? 멍청해서 돈도 굴릴 줄 모르는 새끼가. 능력 없어도 형들처럼 부모님한테 빨대 꽂아가며 살진 않았으니 떳떳합니다. 받은 건 없어도 끝까지 어머님 모시고 산 것도 우리고. 나는 당당하니까 그딴 개소리 그만해요. 그것들이 떠나고 바닥에 털썩 두저앉으니 나도 모르게 허허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배신감이 어찌나 큰지. 어머님이 쓰시던 방문을 열어보니 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네요. 보기도 싫어 쾅 문을 닫고는 남편도 저도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 늦게까지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밤새벽까지 장사도 하고 주문건 큰 것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막내 신혼년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하늘요양원 이번 주 일요일 2시. 엄마가 무조건 오라고 했어. 부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거야. 마지막이야. 문자를 받고 고민하는 남편을 보다 마지막일지 모르니 한편은 다녀오자 다독였죠. 사실 못 참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정이 없어도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떠날 수 있냐 따지고 싶기도 했고요. 기다렸던 주말 불편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찾아갔고 막상 침대에 앉아 계신 시어머님을 보니 따질 마음도 사라지고 눈물만 나오대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혼자 외롭게 있나 마음이 아팠죠. 남편과 제가 우는 걸 본 다른 자식들은 요양원에 엄마를 버려두고 쇼를 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욕을 했고 결국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여기까지 와서 소란이야? 멍청한 것들. 애미야. 저 아래 서랍 열고 장부 좀 꺼내오거라. 어머님이 말씀하신 장을 여니 오래된 장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좋기 30년은 되어 보였죠. 첫째부터 막내까지 가까이 와서 천천히 장부들을 읽어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하고 맞으면 맞다고 말들을 해. 장부에는 빼곡하게 그동안 첫째부터 막내까지 어머님 돈을 빌려간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2000년 10월 사업자금 1억, 첫째 2001년 2월 사업자금 5천만 원, 둘째 2000년 11월 결혼자금 2천만 원, 막내 2003년 4월 외제차 3천만 원. 장부에는 빼곡하게 그동안 첫째부터 막내까지 어머님 돈을 빌려간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장부를 보던 자식들은 민망한지 큼큼함에 헛기침을 했고 어머님은 장부 내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죠. 엄마, 장부 내용이 맞으면 돼? 이거 이제 돌려달라는 거야? 아, 엄마 왜 그래? 셋째 오빠 때문에 화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요, 어머님. 동서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 제가 달타일일게요. 장사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도 세지고 아유 참. 돌려달라는 거 아니다. 너희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내가 준비한 거야. 내 남매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어. 장부에 있는 걸 다 더해보면 셋이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추 비슷할 게다. 준이 애미야. 마지막 서랍장에 장부 하나가 더 있을 게다. 들고 오거라. 이번 장부도 비슷하게 오래된 상태였어요. 어머님은 장부를 펼쳐 자식들에게 보이며 한 줄씩 읽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저와 남편은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네요. 2001년 2월 준이 애미 혼자 제사상 차림 100만 원. 4월 준이 애미가 해준 생일상 200만 원. 2006년 3월 가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 가게 자리를 보니 어렵겠다 싶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마. 2008년 준이 의대 합격. 전액 장학금이니 4년째 학비는 따로 챙기기. 어머님은 무뚝뚝한 성격으로 살갑게 말씀은 못하셔도 장부에 몰래 고마움과 사랑을 담고 계셨던 거였죠. 어머님은 울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너는 내가 걱정할 것 하나 없었다. 멍청한 다른 놈들과 다르게 제 밥그릇 꽉 쥐고 사는 건 너 하나였어. 나도 늙었으니 너희한테 짐 되는 건 싫다. 그만하면 잘 살았어.
내 정신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렇게 오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하는 마음에 혼자 본인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짐까지 정리하신 거였어요. 아버님 유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뜯어나누는 자식들을 보며 남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더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까지 공개하신다고요. 이에 신우는 결국 반발하며 시어머니께 되들었습니다. 엄마, 이 장부들로 뭘 어쩌자는 건데 우리한테 돌려받을 것도 아니라면서. 그리고 며느리가 제사상 차린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얼마나 하면서 다 적어둔 거야?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아직까지 저렇게 철이 없어서 너희 셋한테 돌려받을 것은 없다. 그런데 너희 셋한테 내가 줄 것도 없어. 너희 아버지 유산도 셋이 다 가지고 가고 셋째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하나를 던져줘? 내가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건 너희가 정신 차리길 바랬던 거였다. 멍청한 것들. 셋째는 처음부터 내가 나눠준 유산과 다른 장부에 적어둔 내 고마운 마음까지 전부 주고 갈 거다. 전부. 자식들은 난리가 났죠. 유일한 돈줄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 호랑이가 이빨이 전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세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죽는다 어쩐다 쇼를 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시고 변호사를 불러 재산을 전부 위임하셨네요. 그 사이 첫째네 인테리어 사업은 이미 망했고 둘째 뇌물 건너 가져온다던 옷, 가방은 전부 짝퉁으로 고소가 되었으며 막내는 남편이 학원 강사랑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네요. 남편과 저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으면 100원 한 장 받지 않겠다 반항을 했습니다. 이에 어머님은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이셨네요. 그 뒤로 5년을 어머님과 함께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따뜻했던 봄날에 어머님이 먼 길을 떠나셨어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 생각이 나면 장부를 보며 울고 웃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실 어머님이 그립고 감사해서요.